서울의 밤은 언제나 빛나지만 그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는 쉽게 닳아 없어진다. 한유나는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야간 근무를 마친 뒤에도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긴박한 하루의 끝에서 남은 건 피로와 공허함 뿐이었고, 그녀는 늘 강가 근처에 24시간 분식집에 들러 따뜻한 컵라면 한 그릇으로 스스로를 달래곤 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간, 아무 말도 섞이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만 숨이 튀었다. 그곳이 유나에게는 하루와 하루 사이의 경계이자 다시 견뎌야 할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쉼표였다. 그날도 유나는 같은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지도 않은 채 늘 시키던 김밥 3줄을 주문했다. 직원은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익숙함 속의 무감정, 그것이 유나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거리였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시선이 낯선 방향에 멈췄다. 창가 쪽 구석 테이블에 어린 남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다.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를 향한 주변의 공기는 차가웠다. 직원은 계산서를 내밀며 시선을 피했고 손님 둘은 흘깃 아이를 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유나는 처음엔 그저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이는 입술을 열지 않은 채 두 손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유나는 그 동작이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다. 손끝의 리듬과 모양, 그것은 분명한 언어였다. 세상에 들리지 않는 언어, 수화였다.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랜만에 본 익숙한 손동작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청각장애를 가진 사촌을 통해 수화를 배웠고 잊지 않으려 매년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그 경험이 이 순간을 향해 이어져 온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의 손짓은 간절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또렷하게 읽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눈앞에 누구도 알아채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모르는 척했고 모른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괜찮아요. 나 알아요. 그렇게 대답하자 아이의 표정이 변했다. 세상의 존재를 인정받은 사람만이 짓는 표정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며 빠른 손짓으로 이름을 말했다. 하늘,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누나 이름은요? 유나는 잠시 웃으며 손끝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유나.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빛났다. 마치 그 한 단어만으로도 오랫동안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은 듯했다. 아이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했고 유나는 천천히 따라갔다. 수아는 그들에게 말보다 빠르고 침묵보다 따뜻했다. 짧은 몇 분이었지만 유나는 그 시간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짓을 따라가며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 위에 종소리가 짧게 울렸다. 뒤를 돌아본 순간 공기 속의 온도가 확연히 바뀌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규칙적인 발소리,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그림자. 그들의 시선이 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아이의 손짓이 멈췄다. 유나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아이를 찾고 있음을 알았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다. 그를 본 순간 유나는 이 장소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 서울 재계와 언론에서 강준호라는 이름은 권력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대기업 인수합병의 그림자 속에 항상 그가 있었고 법과 윤리를 넘어선 결정들 뒤에는 언제나 그의 이름이 따라붙었다. 그는 눈빛 하나로 회사를 움직이고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지웠다. 그런 인물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 강하늘. 누군가 속삭이듯 이름을 불렀다. 그 말에 아이의 손끝이 떨렸다. 유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사람들은 그 아이를 피했는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지. 그 아이가 강준호의 아들이기 때문이었다. 세상은 그가 듣지 못하는 침묵으로 아이를 가뒀고 그 이름은 단 한 번의 손짓보다 더 무겁게 세상을 막아섰다. 유나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하늘은 손으로 짧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 물음이 오히려 그녀를 붙잡았다. 누구보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그 아이가 걱정됐다. 강준호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한순간의 정적, 그리고 그 눈빛은 냉철했다. 모든 걸 꿰뚫는 듯한 회색의 눈동자 속에서 유나는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을 느꼈다. 마치 그 눈빛 하나로 자신의 이름과 과거, 그리고 선택까지 전부 읽혀버린 듯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손끝으로 무언가를 짧게 전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눈빛이었다. 하늘의 표정이 조금 풀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긴장과 슬픔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손끝으로 유나를 가리켰다. 그 단 한 번의 손짓이 모든 걸 바꿨다. 강준호의 시선이 다시 유나에게 향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수많은 의미가 겹쳐 있었다. 경계, 의문, 그리고 미묘한 호기심. 유나는 숨을 고르며 자신이 한순간 어떤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인지 깨달았다. 평범한 병원, 반복되는 일상, 작고 평화로운 삶,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유나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로 끌려들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말을 잃은 아이와 말보다 강한 침묵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한유나는 그날 이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되었다. 그녀가 한 건 단지 손끝으로 아이의 외로움을 받아준 일뿐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세계의 균형을 흔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랐다. 그 아이의 손끝에서 시작된 한 줄기 언어가 훗날 그녀의 인생 전체를 다시 써내려갈 운명의 문장을 만들게 되리라는 것을. 식당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모든 시선이 강준호에게 쏠렸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그리고 공기마저 그의 눈빛 앞에 순순히 물러섰다. 남은 건 유나와 하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침묵뿐이었다. 세상은 단 몇 초 만에 뒤집혔다. 유나는 자신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른 세계로 옮겨진 기분이었다. 강준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하늘이 유나를 믿는다고. 그 말은 선언이자 명령이었다. 하늘이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 그 사실 하나로 유나의 인생은 낯선 궤도로 밀려나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양했지만 그의 세계에서 거절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시선 속에는 어떤 협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식당 문이 닫히자마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오랜 절차를 반복하듯 조용하고 신속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에 실렸다. 창문 밖의 불빛이 뒤로 밀려났고 도시는 익숙하면서도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이 향하고 있는 곳이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이라는 걸 직감했다. 차가 멈췄을 때 세상은 다시 달라져 있었다. 높은 담장, 철제문, 규칙적인 발소리, 무표정한 사람들. 권력의 냄새는 공기 중에 섞여 있었고 두려움은 그 냄새보다 더 짙었다. 강준호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녀에게 말했다. 하늘이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니 그녀는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유나는 자신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머리로는 말했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가 말한 머물러라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법령처럼 들렸다. 그녀가 거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그날 밤 유나는 하늘의 옆방에 배정되었다.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은 감탄을 자아낼 만했지만 그 안에는 숨 쉴 틈이 없었다. 집안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발자국 소리조차 규율처럼 정돈된 공간이었다. 유나는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라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하늘이 유나를 찾았다. 아이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으로 많은 걸 전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은 듯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같이 있어요. 짧고 단순한 표현이었지만 그것이 이 집에서 가장 큰 명령이 되었다. 강준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허락의 형태였다. 그날 이후 유나는 병원 대신 이 집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마다 하늘은 수화로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이의 손끝에는 세상이 담겨 있었고 유나는 그 언어를 다시 배워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유나를 불편한 존재로 바라봤다. 경호원들은 경계했고 하녀들은 속삭였다. 그 아이를 건드린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부터 그녀는 외부인도 내부인도 아니었다. 밤이 되면 유나는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짧은 신호음, 카메라의 미세한 소리,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그녀를 감쌌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왜 하늘이 자신을 믿게 되었는지, 왜 그 믿음이 두려움으로 변하는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이 집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말을 아꼈고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강준호의 이름은 경애와 공포의 경계에 있었다. 그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감정이 사치였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남자라 부르지만 가까이에 있는 이들은 그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속삭였다. 유나는 그 남자의 세계를 점점 알아갔다. 차가운 질서와 철저한 통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침묵. 하늘은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다. 가정교사들은 오래 머물지 못했고 하녀들은 아이를 피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저주받은 아이, 불길한 존재, 그런 말들이 이 집의 덕 속을 돌아다녔다. 유나는 그런 시선들이 하늘을 점점 더 갇히게 만든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은 그림을 그렸다. 거기엔 세 사람이 있었다. 자신, 아버지, 그리고 유나. 아이는 그림 밑에 손끝으로 글자를 새겼다. 함께. 그 한 단어가 유나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단어를 적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강준호를 마주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단 한마디만 했다. 하늘이 웃었다고.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은 경고처럼 들렸다. 하늘의 웃음이 그에게는 약점이자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유나는 자신이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늘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그 안의 신뢰가 그녀를 붙잡았다. 병원에서 매일 마주하던 고통과 절망보다 이곳의 침묵 속에는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며칠 후 유나는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허락이 아니었다. 다음 날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2명의 경호원이 길을 막았다. 그들은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이유는 그 한 문장으로 끝났다. 그때 유나는 확실히 알았다. 자신은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이 의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모순이 그녀를 붙잡았고 동시에 올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나는 이 집의 리듬에 적응했다. 하늘과의 하루는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아이는 점점 더 많은 단어를 배웠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을 빛냈다. 하지만 그 빛은 늘 누군가의 시선에 가려졌다. 유나는 그런 하늘을 보며 결심했다. 이 아이를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온기라는 걸. 그녀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 어떤 위험을 불러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강준호의 세계는 온기조차 전략이 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유나는 그 전략 속에 이미 이름 없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세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존재하게 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에서 한 유나는 전혀 다른 어둠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방식이었고 두려움과 연민이 교차하는 냉혹한 세계였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강가를 따라 바람이 불어도 이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대한 공간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강가의 저택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감옥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안에서 가장 고요한 존재는 하늘이었다.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했으며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하녀들은 그가 지나가면 말을 멈췄다. 누군가는 그를 불길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를 아버지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어느 쪽이든 그에게 따뜻한 의미는 하나도 없었다. 유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처음 며칠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웠지만 하늘의 침묵을 마주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변했다. 아이의 세상은 너무 좁았다. 그는 집안의 복도보다 더 좁은 마음속에 갇혀 있었다. 소리도 친구도 믿음도 없었다. 유나는 그 벽을 부수려 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교육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녀는 매일 작은 공책을 들고 하늘과 마주 앉았다. 글자를 쓰고 그 밑에 수화를 그렸다. 이건 세상, 이건 사람, 이건 마음. 아이는 처음엔 따라하지 않았다. 낯선 단어와 낯선 움직임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나는 천천히 기다렸다. 하루에 단어 하나씩, 손동작 하나씩. 그렇게 반복된 시간 끝에 하늘의 손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단어가 문장이 되었고 문장이 감정이 되었다. 유나는 하늘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하철이 지나갈 때 생기는 진동, 봄날 공원에서 들리는 새소리, 눈이 내릴 때의 차가운 냄새 같은 것들. 하늘은 그것들을 상상으로 그려냈다. 그의 세계는 소리를 모르는 대신 색으로 채워졌다. 유나의 말 한마디가 하늘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되었고 그 그림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어느 날 하늘이 그림을 그려 유나에게 보여주었다. 푸른 하늘 아래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는 손끝으로 그림을 가리켰다. 나, 누나. 짧은 수화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의 첫 미소가 그려진 종이 위에는 비로소 생명이 있었다. 그 무렵부터 하늘은 유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아이의 눈빛이 변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시선 하나로 충분했다. 유나는 그런 하늘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았다. 아이에게 언어를 주고 그 언어로 세상과 이어주는 일,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 집의 공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두려워했다. 아이가 웃으면 누군가는 불안해했고 아이가 손짓하면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유나는 그들이 느끼는 공포가 미신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신을 만든 건 바로 이 집의 주인이었다. 강준호는 늘 같은 시간에 서재로 들어갔다. 그것은 그의 제국이자 전쟁터였다. 수많은 계약과 권력의 계산이 오가는 자리에서 그는 인간적인 부분을 철저히 지원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CCTV 화면 앞에 멈춰섰다. 모니터 속에는 하늘과 유나가 있었다. 아이가 웃고 있었다. 짧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그것은 확실히 행복의 형태였다. 강준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그 웃음을 처음 보았다. 세상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그 표정이 한 여자의 손끝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화면을 켰다. 아이의 손짓, 유나의 표정, 그 사이의 공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만든 세계의 질서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권력으로 지탱해온 모든 것이 작게 흔들릴 때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하루는 유나가 하늘에게 감정의 수화를 가르쳤다. 기쁘다, 슬프다, 미안하다, 사랑하다. 하늘은 가장 긴 단어에서 멈췄다. 그의 손끝이 사랑이라는 수화를 그리다 말았다. 그리고 잠시 뒤 작은 웃음을 지었다. 유나는 그 웃음이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라는 걸 느꼈다. 밤이 되면 하늘은 노트를 꼭 쥐고 잠들었다. 그 노트엔 유나가 가르쳐준 단어들이 가득했다.
아이의 손끝이 만든 세상은 아직 작고 불완전했지만 거기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가장 취약한 형태로 존재했다. 강준호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봤다. 그는 유나가 하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세상이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든 냉정함이 지금은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도 멈추지 못했다. 그에게 약함은 곧 파멸이었다. 유나의 존재는 점점 더 특별해졌다. 하늘에게는 언어였고 강준호에게는 균열이었다. 아이는 그녀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아버지는 그녀를 통해 잃어버린 감정을 떠올렸다. 그 두 방향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다. 며칠 후 유나는 서류 정리를 하다 강준호의 메모를 우연히 보았다. 약점. 그 단어 밑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떠올렸다. 하늘이 웃을수록 그녀는 이 집에서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발을 멈추지 않았다. 하늘이 자신을 바라보며 손짓할 때마다 그 두려움은 사라졌다. 아이의 세상에 빛이 스며드는 그 순간이 어떤 위험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하늘에게 말했다. 세상은 넓어. 언젠가는 네가 직접 걸어나가야 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았다. 그날 밤 강준호는 모니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웃음을 보았다. 그는 화면을 끄지 못했다. 그 웃음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소 앞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가 아니면 그 제국 안에서 인간다움을 되찾을 길이 없다는 것도.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모순이 생겼다. 그 모순이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은 결국 파멸과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소문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의 검은 시장과 비공식 회의, 투자 모임, 그리고 고급 골프장까지 모두가 속삭였다. 강준호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정확히는 그의 아들이 마음을 연 여자가 있다고. 그 한 문장은 권력과 피를 거래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뉴스였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복수의 신호였다. 유나는 그 소문을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하늘과 매일같이 수업을 이어갔다. 아이는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미한 자신감을 느꼈다. 유나는 그 변화를 보며 안도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는 경호원들의 수가 늘었고 통신 신호는 강화되었다. 낮에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어느 날 하녀들이 식당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다. 저 여자 때문이래. 그 아이가 웃은 뒤로 일이 생긴대. 이 집은 웃는 얼굴을 싫어하잖아. 그 말은 유나의 마음속을 차갑게 때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도 끝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2명의 경호원이 있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외부에서 누가 감시 중이라네. 일정도 다 알고 있대. 그게 진짜면 하늘이는 위험해. 주인님이 이미 움직이셨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하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유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알려야 한다. 아무리 두려워도 이건 말해야 한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서는 누군가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강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언제나처럼 냉정함이 있었지만 그날은 미묘하게 달랐다. 유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외부의 감시, 그리고 경호원들이 나눈 대화, 그녀는 단어 하나까지 또렷하게 전달했다. 그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일처럼. 잠시 후 짧게 말했다. 알겠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유나는 직감했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의 세계에서 정보란 무기였다. 그녀가 방금 한 행동은 허락 없이 손을 댄 것과 같았다. 유나는 머리를 숙였다. 자신이 곧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예상 밖의 말을 꺼냈다. 당신은 우리 편이군요. 그 한 문장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다시는 이전의 위치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하늘의 교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감시 대상이자 동시에 보호받는 존재가 되었다. 경호원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하녀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렇듯 침묵으로 모든 걸 다스렸다. 며칠 뒤 유나는 신문기사 한 줄을 봤다. 리성민, 파산 후 잠적.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하녀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그 사람 예전엔 주인님과 함께 일했대. 하지만 배신했지. 가족도 잃었대. 그 순간 유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이 섬뜩했다. 그날 밤 강준호는 오랜만에 하늘의 방을 찾았다. 유나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문틈 사이로 그는 아이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경계심. 그가 방을 나설 때 유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밖이 위험한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짧게 시선을 주고 말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그 순간부터 유나는 강준호의 세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밖에서는 그를 증오하는 자가 있었고 안에서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경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며칠 후 경호 책임자가 새벽에 찾아왔다. 오늘부턴 일정이 바뀝니다. 아이는 외부 출입 금지입니다. 그 말은 곧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였다. 유나는 그제야 자신이 들은 속삭임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무렵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리성민이었다. 그는 강준호를 향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잃은 가족, 무너진 사업,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 그 모든 원인이 강준호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목표를 정했다. 아이와 여자를 잡는 것. 그게 복수의 완성이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늘과 하루를 보냈다. 아이는 조금 더 명랑해졌고 그녀를 보며 자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그녀에게는 점점 분한으로 다가왔다. 감시가 늘고 통화는 제한되고 외부와의 연결은 완전히 끊겼다. 하늘은 그 이유를 몰랐다. 그는 그저 누나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했다. 밤이 되면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가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 너머 어딘가에 자신들을 노리는 눈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하늘의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쩌면 가장 조용한 곳일지도 모른다고. 강준호는 그런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감시했고 보호했고 동시에 이용했다.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는 칼날이자 방패였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유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은 아무에게도 문을 열지 마세요.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생겼다. 이 집에 머무르는 한 자신은 하늘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위험한 세계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결심이 앞으로 어떤 대가를 부를지.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강준호의 세상 속에 새겨졌고 그 세상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다. 며칠 동안 유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저택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복도에는 감시의 눈이 가득했다. 하늘은 이전보다 말을 줄였고 창문 밖만 바라보았다. 아이의 시선은 언제나 닫힌 세상을 향해 있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좁은 감옥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깥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단 1시간이라도 좋으니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바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려주고 싶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용기를 내어 강준호에게 말했다. 하늘을 잠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유나는 그 침묵이 거절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을 이었다. 단 1시간만이요. 아이가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시간 이상은 안 됩니다. 그것이 허락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오랜만에 기분이 들떠 있었다. 그는 작은 가방을 메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박이라고 표현했다. 유나는 미소로 답했다. 저택 앞에는 검은 차량 3대가 대기 중이었다. 운전석에는 경호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이어폰을 착용했다. 유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몰랐다. 아이는 단지 나들이를 간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여의도 공원이었다. 평범한 일요일의 한가운데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연을 날리고 가족들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하늘은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세상에는 이런 풍경이 없었다. 유나는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다. 하늘은 손으로 바람을 느꼈다. 잎사귀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유나는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이의 얼굴에 진짜 생기가 돌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유나는 자신이 이 일을 결심한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지는 알지 못했다. 10분쯤 지났을 때 주변의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 공원 입구 쪽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유나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순간 경호원들의 무전기가 동시에 울렸다. 위험, 아이를 보호하라. 그 다음 일들은 너무 빨랐다. 총성이 공원을 가르며 터졌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새들이 흩어졌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감쌌다. 경호원 2명이 앞으로 나섰지만 이미 세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하늘은 겁에 질려 손으로 도망가자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놓지 않았다.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쳤고 바로 그때 총알 한 발이 스쳤다. 뜨거운 통증이 옆구리를 덮쳤다. 유나는 비틀리며 하늘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입술만 떨었다.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경호원 하나가 쓰러졌다. 검은 옷의 남자 2명이 순식간에 다가와 아이를 낚아챘다. 유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지만 그들의 속도는 너무 빨랐다. 아이의 손끝이 공중에서 허공을 그리며 사라졌다.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경호원들이 외치며 달려왔지만 공격자들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유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의식이 무너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바닥에 떨어진 하늘의 작은 가당이었다. 눈을 떴을 때 희미한 흰색 천장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몸이 무거웠고 옆구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강준호가 들어왔다. 얼굴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러나 눈동자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아이를 지키려 했다 들었습니다. 유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서울은 이제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움직이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성보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늘을 데려간 놈들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그보다 깊이 찢겨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다. 그 불빛 사이로 연계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몇 군데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대기업 본사 건물이 불타고 비밀 자금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속보가 이어졌다. 유나는 그것이 강준호의 복수라는 걸 알았다. 그의 세계에서는 법보다 빠르고 복수보다 냉정한 정의가 존재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병실에 불이 꺼진 새벽, 유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상처를 스쳤다. 그녀는 하늘의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불렀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울리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 두려움에 떨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손짓.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두 끝이 부딪히는 시작이었다. 권력의 도시 서울에서 한 아이의 생명이 전쟁의 불씨가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유나는 잠들지 못했다.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전화기 너머의 낮은 목소리, 도시 곳곳에서 들려오는 폭발 소식,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하늘을 되찾는 일.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이의 손끝에서 배운 언어가 떠올랐다. 함께. 그 단어 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붙잡았다. 그녀는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또 한 번의 폭발음이 들렸다. 서울의 밤은 불타고 있었다. 하늘은 차가운 철문 안에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말도 전해지지 않았다. 인천항 근처의 낡은 창고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손을 움직여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가 아는 언어는 세상과 닿을 수 없는 언어였다. 철제 바닥의 차가움이 몸을 파고들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공포는 조용히 아이를 삼켰다. 하늘은 눈을 감았다. 유나가 가르쳐준 단어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다. 기다리다, 믿다, 함께. 그녀가 웃으며 손짓하던 그 순간들이 희미한 빛처럼 마음속에서 깜박였다. 아이는 그 손동작을 천천히 되뇌었다. 그게 자신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시각 서울의 병원에서는 유나가 사라졌다. 간호사가 비어있는 병실을 보고 놀라 급히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병원 뒷문을 나섰다. 손에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그린 노트 한 권이 쥐어져 있었다. 노트의 한쪽 페이지에는 이상한 표시들이 있었다. 작은 점과 선, 그리고 방향을 뜻하는 화살표. 그것은 둘만의 약속이었다. 언제든 떨어져도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해둔 비밀 신호였다. 유나는 몸의 통증을 무시한 채 노트를 따라 움직였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마지막으로는 택시로 한 곳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동안 하늘과 나눈 작은 이야기들을 기억했다. 바다는 어디에 있나요? 배는 어떻게 떠 있나요? 그 질문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인성항 부근의 외딴 도로 끝에서 낡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다. 벽면에는 오래된 페인트 자국이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의 손으로 새긴 듯한 기호가 있었다. 하늘이 썼던 표시였다. 유나는 숨을 죽이며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희미한 불빛, 두 명의 남자, 그리고 묶여있는 작은 그림자. 그 그림자는 너무 익숙했다. 그녀는 가슴이 죄어오는 것을 느끼며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와 하늘이 함께 사용하던 신호등이었다. 수화의 기본 동작을 빛으로 바꾼 일종의 언어였다. 그녀는 천천히 불빛을 깜빡였다. 나야, 괜찮아, 여기 있어.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아주 약한 손짓이 돌아왔다. 하늘이었다. 아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무서워요. 오지 마세요. 그 짧은 표현만으로도 아이의 두려움이 전해졌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불빛을 비췄다. 곧 데려갈게. 조금만 버텨.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를 줄였고 숨소리마저 누르려 했다.
그러나 한 발짝 옮기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왔군. 유나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리성민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유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피로와 증오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군요. 아이를 찾으러 온 여자가. 그의 입가에 짧은 비웃음이 번졌다. 그 아이는 이제 내 것이다. 강준호가 느껴야 할 고통의 시작이지.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공기 속의 긴장감이 짙어졌다. 리성민은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당신을 죽이진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 남자는 무너질 겁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짧은 무전음. 유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 소리는 강준호였다. 리성민도 그 사실을 눈치챘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오겠지. 그는 언제나 늦지 않아.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그는 아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늘은 두 손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울지 않았다. 유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손전등을 다시 켜서 벽에 빛을 비췄다. 그것은 조용히 준비해 라는 신호였다.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만이 아는 언어가 어둠 속을 지나 서로에게 닿았다. 리성민이 총을 들고 창문 쪽으로 향했다. 멀리서 차량의 불빛이 번쩍였다. 몇 초 후 밖에서 굉음이 터졌다. 철문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급히 총을 하늘에게 겨눴다. 가까이 오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바깥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금속문인 부서지는 소리, 무전기의 명령, 그리고 짧은 외침. 대상 확보까지 30초. 유나는 심장이 터질 듯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눈 감아. 그 신호와 동시에 강준호의 사람들이 창고문을 부셨다. 눈부신 빛이 쏟아졌고 총성이 이어졌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유나는 하늘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리성민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썩었어. 그가 총을 겨누려는 순간 바깥에서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리성민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유나를 바라보다가 뒤로 쓰러졌다. 피가 바닥에 번졌다. 그 뒤편에서 강준호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유나는 하늘에게 달려가 결박을 풀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그녀는 입 모양으로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준호는 쓰러진 리성민의 시신이 바라봤다. 그의 눈에 감정이 스쳤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짧게 말했다. 끝났습니다. 그날 밤 인천항의 공기는 차가웠다. 불빛은 꺼지고 사람들의 발소리만 남았다. 유나는 하늘에 손을 잡은 채 걸어 나왔다. 아이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에는 다시 생명의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유나는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지만 아이의 손끝만큼은 다시 살아있었다. 총성이 터지는 순간 공기는 금속 냄새로 가득 찼다. 창고 안은 아비규환이었다. 강준호의 사람들이 내 방향에서 동시에 밀고 들어왔다. 총구의 불빛이 번쩍였고 무전기에서는 짧은 명령이 연달아 쏟아졌다. 리성민의 잔당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다. 유나는 하늘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낮추었지만 총알이 벽을 스치는 소리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의 떨림이 두려움보다 결심에 가까워 보였다. 그 순간 리성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피투성이었고 한 손에는 여전히 총을 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에 잠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비틀거렸다. 끝난 줄 알았나? 그의 목소리는 쉰 숨결 속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유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곧이어 총구가 그녀의 머리 뒤에 닿았다. 유나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하늘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리성민은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한 발 더 움직이면 둘 다 끝이야. 바깥의 총소리는 잠시 멎었다. 강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문가에 서 있었다. 눈빛은 냉정했지만 손의 움직임은 계산적이었다. 리성민, 이제 그만하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하게 울렸다. 너는 이미 졌다. 리성민은 비웃었다. 졌다고? 네가 가진 모든 걸 뺏기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는 유나를 더 강하게 붙잡았다. 이 여자를 쏘면 넌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아야겠지. 하지만 난 후회 따윈 없어. 네가 느꼈던 공포를 이제 네 아이와 함께 느껴봐라.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아이는 손끝으로 유나를 향해 작은 신호를 보냈다. 괜찮아요. 그 짧은 움직임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제 숨을 곳은 없었다. 총구가 뒤통수에 닿은 채로 그녀는 온몸에 힘을 모았다. 순간의 침묵 속에서 리성민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그때 유나는 몸을 돌리며 그를 밀쳤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졌다. 총성이 다시 울렸다. 하늘이 비명을 지를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유나는 몸을 던지며 아이를 감쌌다. 그리고 몇 초 후 리성민의 몸이 뒤로 쓰러졌다. 총알은 그를 정확히 관통했다. 연기 속에서 강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리성민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었다. 피가 천천히 번졌다. 너 같은 놈이 사랑을 말해?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유나는 하늘을 꼭 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강준호가 다가와 둘 앞에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가지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안도였다. 그는 총을 내려놓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하늘의 손을 잡고 그 다음 유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죄책감, 고마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괜찮냐?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그의 손을 잡고 수화로 말했다. 무섭지 않아요. 이제 됐어요. 강준호는 그 손짓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밖에서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총성이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강준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무전을 눌렀다. 정리하라. 그 짧은 명령으로 총성은 완전히 멎었다. 리성민의 시신이 옮겨지고 부하들이 철수하는 동안 강준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유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전쟁의 끝이 왜 이렇게 작고 조용한 공간에서 마무리되는가? 권력, 복수, 피, 그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순간이 있었다. 지금이 그랬다. 하늘은 유나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끝으로 아빠라고 표현했다. 강준호는 그 단어를 보자마자 눈을 감았다. 그 단어 하나가 모든 상처를 찔렀다. 그는 조용히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머리 위로 손을 얹으며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유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폭력과 혼돈 속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한참 후 강준호는 일어섰다. 이제 돌아가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창고의 불빛이 천천히 꺼지고 있었다. 바람에 먼지가 흩날렸지만 세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차량 안에서 하늘은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이 공중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끝났어요? 유나는 그의 수화를 읽고 대답했다. 응, 끝났어.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준호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리성민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일을 천천히 닫고 옆에 놓인 작은 종이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유나가 병원에서 하늘을 위해 쓴 메모였다. 언젠가 당신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길. 그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이제 남은 건 한 아이의 웃음과 한 여자의 용기뿐이었다. 창밖에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이제 두렵지 않다. 그 밤 이후 서울의 어둠은 조금 덜 차가웠다. 총성 대신 아이의 손짓이 남았다. 그리고 그 손짓이 세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었다. 몇 주가 지나자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갔다. 인천항의 폭발 사건은 언론에서 단 한 줄도 다뤄지지 않았다. 경찰도 기자도 아무도 그날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거대한 돈이 흐르고 입들이 닫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단 한 곳만은 변하고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가의 저택.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 되었다. 하늘은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정원으로 나와 손가락을 움직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서툴던 하인들도 이제 그 손짓을 이해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늘은 더 이상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저택에 머물렀다. 그녀는 하늘에게 책을 읽어주고 글자를 가르쳤다. 아이는 빠르게 배웠고 때때로 종이에 짧은 문장을 써 내려갔다. 오늘은 행복했어요. 유나 선생님, 내일도 와요. 그런 단순한 문장들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다. 병원에서 일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 환자를 살리는 대신 이제는 한 영혼을 다시 살아가게 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다. 그의 세상은 예전과 달랐다. 전화기는 여전히 울렸고 서류는 끝없이 쌓였지만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한 번쯤 멈춰서서 바라보고 싶은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밖의 정원에서는 유나와 하늘이 함께 있었다. 그 조용한 풍경이 그에게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식탁 위에 놓인 접시를 정리하며 물었다. 이제 다 끝난 거겠죠? 강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끝난 게 아니라 겨우 시작된 겁니다. 그의 말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오래된 피로 속에 새로 태어난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하늘의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낯설었다. 자신이 만든 집안에서 웃음이 울려 퍼지는 게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단지 그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웃음, 유나의 짧은 대답, 그 안에 담긴 평범한 하루의 온기.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하늘과 함께 부엌에서 작은 빵을 굽고 있었다. 밀가루가 바닥에 흩어졌고 하늘은 그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행복. 유나는 그 단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이야. 그날 오후 강준호는 거래 미팅을 취소했다. 비서가 이유를 묻자 그는 짧게 말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는 정원으로 나가 두 사람을 찾았다. 하늘은 나무 아래에서 수화로 새 단어를 연습하고 있었고 유나는 노트를 들고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강준호는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 앞에 앉았다. 하늘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손으로 아빠라고 말했다. 그 단어는 너무 단순했지만 강준호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미소도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그 단어를 그대로 따라했다. 아빠.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잔인했던 세상에서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다.
하늘은 새로운 단어를 배우며 즐거워했고 유나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준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더 이상 냉기가 없었다. 그의 눈빛은 아이를 그리고 유나를 따라 움직였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저택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직원들이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하늘은 그들에게 매일 새 단어를 가르쳤다. 유나는 작은 교재를 만들었다. 하늘과 함께 배우는 언어. 그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다. 그 집을 움직이던 공포와 불신을 천천히 바꿔나가는 과정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한강 근처로 나갔다. 오랜만에 세상 밖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하늘은 강을 향해 손짓을 했다. 이게 바람이에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그래, 바람이다. 그들은 길을 따라 걸었다. 유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길은 언젠가 자신이 홀로 걸었던 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셋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무렵 하늘은 작은 종이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다. 종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아요. 유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다. 아이의 송택치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맞는 말이야.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이제야 그걸 알겠구나. 그날 이후 저택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경계했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었다. 웃음소리, 손짓, 따뜻한 식탁. 그것이 이 집의 새로운 언어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인간이 진정으로 바뀌는 건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늘의 손끝처럼 작지만 분명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는 걸. 그녀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어둠은 여전히 차갑고 세상은 여전히 맹정했지만 이 집 안에는 따뜻한 숨결이 있었다. 하늘은 노트에 또 한 줄을 썼다. 사랑은 두렵지 않아요. 그 문장을 본 강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알잖아. 사랑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걸. 그 밤 강가의 저택은 오랜 침묵을 깨고 새로운 호흡을 내쉬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권력의 냄새가 없었다. 대신 용서와 따뜻함 그리고 다시 태어난 가족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고 또한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따뜻한 이해와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이 차갑고 복잡해 보일 때일수록 한 사람의 선의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용기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아래에 느낀 점을 남겨주시고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속에도 따뜻한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